제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이거 갑작스럽게 질문이 하나 좀 떠올랐는데 네. 어떤 교수님은요 이런 메타버스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어떤 교수님은 네. 또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네. 그러니까 그 양쪽에서 어느 자리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분들의 사고방식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 왜 그럼요. 저는 네. 굉장히 열심히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편입니다. 그리고 늘 그렇지만 부정적인 의견에도 합리적인 논리성이 다 존재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야 그래 그럼 10년 뒤에 인류는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러니까 지금의 되게 합리적인 논리가 인류의 선택에 의해서 바뀌는 수가 있잖아요. 그게 네.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어 뭐 제가 뭐 우버 얘기도 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택시 기사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의견도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갈수록 이게 재편되면서 야 우리가 전 세계가 쓰는 걸 안 써도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들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합리적 논거들이 시대나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그런 관점에서 이런 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틀렸다가 아니죠. 충분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진화론 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이 건강한 사회는요 종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전부 암호화폐로 가자. 전부 갑자기 우버로 가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좋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다만 이게 너무 이쪽에 있으니까 야 이게 좀 섞자. 그리고 그걸 자유롭게 토론하고 좀 비판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판단은 이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네. 야, 이 사람의 논거가 난 더 좋아. 그러면 이제 이쪽을 선택하는 거고 난 저 사람 난 그럼 반댈세.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충분히 토의가 되고 서로 비방하지 않는 사회. 그게 굉장히 건강한 사회라고 보는 거죠. 그게 뭐 자연을 보면 서로 천적의 관계도 있고 잡아먹히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한쪽으로 너무 일방으로 어떤 의견이 몰리는 사회보다는 훨씬 건강한 사회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우리 사회의 모자란 부분이 뭐냐면 혁신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아니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뭐 제조업에서 뭐 하는 거 빼고 어떤 새로운 도전을 해봤다. 지금까지는 약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했는데 근데 우리가 선진국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됐죠. 놀랍더라고요. 2021년에 공식적으로 됐더라고요. 그뿐이 아니라 네. 요새 막 유럽에서 우리 무기를 사가잖아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폴란드 국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 후진국에서 전투기를 사온다 그러면 받겠어요? 그것도 최상위급 국가에서 나오는 전투기나 믿고 사는 거죠. 우리가 국민이 생각할 때 무기에서 내 생명을 보호하는 거면 전투기, 탱크, 맞아요. 자주포가 제일 센 거잖아요. 와, 또 그렇게 생각하니까 진짜 그러네요. 네. 제가 농담처럼 뭐라 그러냐면 이게 되게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아시아의 무기가 유럽에 들어간 건요. 징기스칸 이후 최초예요. 네. 그렇죠. 그것도 주력이 네. 뭐 소총이니 뭐 총알이니 뭐 이런 건 갖다 쳐도 이런 대규모로 이렇게 가서 더군다나 상징이 뭐냐면 정복을 하러 간 게 아니라 평화 유지를 위해 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위치인지를 어떻게 보여주는 그리고 폴란드 국민의 기대치, 유럽 국민의 기대치가 야, 한국에서 무기 좀 많이 와가지고 그렇게 터들어올라는 러시아나 이런 데로부터 우리 좀 지켜주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선진국이 된 건 명백하고요. 선진국이 해야 될 일은 부작용을 감수하고 혁신을 같이 선도하는 거죠. 실패하더라고요. 네. 우리가 왜 선진국 벤치마킹을 해요? 걔들이 부작용 나는 거 보고 우리는 좀 조심하자. 늘 그래왔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선진국 됐어. 더군다나 디지털에서는 제법 강자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럼 디지털 세계관이 확장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포용할 수 있으면서 그걸 도전해보는 그런
어떤 국민성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즘 뭐 암호화폐다 뭐다 NFT다 그러면 그냥 다 규제하려고 그러고 어른들은 다 그렇고 청년들은 답답해 뒤지겠으니까 싱가포르로 가고 미국으로 간단 말이에요. 거기다 법인 세우고. 네, 그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 혁신을 하고자 하는 힘은 굉장히 강력한데요. 우리 청년들이. 어른들이 다 막아서는 거죠. 너 부작용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의 입장에서 물론 여기서 학생은 초중고생도 포함이고 어른분들도 계속 배워야 되니까 성인들도 그러면은 이 학습 과정에서 좀 그 기존 체제에서 조금 부족한 거 그래서 앞으로 이런 면들은 좀 보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그 키워드를 혁신해 주셨는데 네. 조금 더 혹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요즘 보면 학생들이 다 알고 있는데 참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학에서 아이들 가르치시면서요? 네.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1993년생 박사과정하고 일을 하는데 원자력 발전소 지진 안전성 평가라는 기계공학적인 일을 제가 전공했던 걸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시대에 비하면 엄청 빠르게 습득해. 한 10분의 1 속도예요. 우리가 1년 걸리던 걸 걔들 한 달이면 하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컴퓨터 리터러시가 높을 뿐 아니라 우리는 솔직히 처음 하는 거였지만 물어볼 때가 마땅치 않잖아요. 얘들은 그거를 유튜브에서 보고 커뮤니티에 가서 안 되면 물어보고 온갖 그 소위 말해서 글로벌 커뮤니티의 어떤 장점들을 다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요. 근데 얘가 해보더니 그 확장성 혁신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교수님 이거 해보니까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더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야 괜찮겠냐 나는 모르는데 그랬더니 지도 교수님 몰라 된대. 그거 지도 교수님이랑 하는 거 아니래. 자기가 알아서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진짜 1년 만만에 딱 해요. 그리고 검증까지 완료됐어. 코딩 개발이 완료됐죠. 자기가 갖고 싶었던 게 이거였던 거예요. 이게 있으면 자기 커뮤니티에서 코딩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인공지능 코딩을 한 사람이 있으면 되게 잘 나가더라. 나도 개발하고 싶었는데 기왕이면 논문 토픽으로 하면 더 좋잖아요. 그걸 하고 나더니 의대 선생님하고 연결해 줬더니 의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죠. 건강검진 데이터가. 그래서 의대에는 이미 건강검진을 기반으로 해서 정답과 오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걸 학습시키면 된다는 걸 아니까 의대 선생님을 좀 소개시켜 달라는 거예요. 해줬더니 의대 선생님도 너무 좋아해. 엑스레이 사진을 인공지능으로 풀어서 폐기종을 진단하는 프로그램을 짜는 거예요. 너무 성공적으로 짰고 그다음에 올해는 박사과정 하는데 예심을 봤어요. 심전도 요새는 이걸로도 되죠. 심전도 검사 결과로 심근경색 위험도를 평가하는 프로그램 개발. 이게 박사 예심 논문이에요. 얘가 공대생이에요, 의대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역시 애들을 잘 키워. 그러면서 이렇게 진짜 교수가 바쁘니까 애들이 길을 찾는구나. 교수도 할 수 없는 영역을 스스로 탐구하고 하는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장려를 했죠. 우리 랩 애들은 전부 인공지능 배우는 거야. 뭐 얘도 그렇게 학습한 거니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기계학회를 갔어요. 그 논문 발표가 기계학회 그러면 몇백 편이 나와요. 대한민국의 기계과 교수와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발표하는 거죠. 제가 깜짝 놀란 게 거기 나오는 논문의 제목의 50%가 인공지능 관련이에요. 머신러닝, 뭐 딥러닝 전부 그런 거야. 원래 기계공학이면 중공업 이런 쪽 아닌가요? 그래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요? 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미 나이 든 교수님, 기계과 교수님 50%가 인공지능을 하기 시작했냐? 아니거든요. 나하고 똑같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예요? 학생들이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야 나 머리 좀 됐는데 나 코딩도 웬만큼 하는데 저 별거 아닌 인공지능을 애들이 하더라. 그럼 보통 사람들은 야 그건 인공지능 학과에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인공지능 학과는 예를 들면 엑셀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엑셀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럼 기계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쓴다는 건 인공지능의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동안 해결이 안 되었던 기계 분야의 일들을 해결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다른 분야 응용도 당연히 되고
얘가 이런 능력이 뛰어나면 소위 말해서 업무 역량이 확 확장되는 거죠. 그거 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얘들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도전하고 스스로 역량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은근히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교수님보다 내가 나아. 그죠. 내가 난데 그냥 교수님이니까 말씀 들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교수들이 보통 기계과에 왔으면 수학도 잘해야 되고 이거는 수학 능력이나 기초가 탄탄해야 돼. 그럼 애들이 알아. 그것도 우리가 필요한 양은 다 유튜브에서 학습을 했고 당신들이 교육과정 개편을 안 하는데 그거나 좀 미안한 줄 아세요. 이러고 있는 거 아닐까. 교육과정에 적어도 30%는 완전히 개편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거죠. 학교도 미적미적하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핑계거리를 찾습니다. 방송의 구독자 여러분도 비슷하실 텐데요. 왜 안 가려고 하죠? 두려워서 그래요. 우리는 해본 적도 없고 또 디지털이 어렵기만 어렵고 그러니까 안 가고 싶죠. 안 가려면 좋은 핑계, 합리적인 핑계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보 사회 취약계층 보고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하죠. 그러면 전기차 자율주행차 과목이 등장해야 되는데 우리 기계과나 이런 데서는 아직도 주로 내연기관 가르쳐요. 그러면 저거는 오히려 선택으로 놓고 필수로 전기차 자율주행차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좋은 핑계가 뭔지 아세요? 전기차는 기계과에서 가르쳐야 돼, 전기과에서 가르쳐. 안 만들어도 되죠. 네. 그러니까 서로 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 국민 95%가 혁신이 두렵죠. 디지털이 두렵죠. 솔직히 디지털 세계가 와서 나는 너무 잘 돼서 너무 좋아. 이런 분이 몇 프로 될까? 5%? 파워 유튜버들도 와 이건 진짜 멋진 세상이야. 내가 내 실력으로 승부해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좋으니까 하지만 나머지는요. 다 두려워요. 그럼 숨고 싶고요. 규제하고 싶고요. 보호받고 싶은 거예요. 그 심리를 깨트릴 때 이제 미래의 준비가 시작되는 거죠. 이게 진짜 마음의 벽이 제일 크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그걸 딱 한 단어로 메타버스네요. 그 메타버스를 넣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메타버스를 경험해 보면요. 진짜 좀 황당하고 이해도 안 가고 이게 되겠어 그런데 그 내면의 세계관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보면 이게 앞으로의 세계를 지배할 이 법칙들이에요. 제가 어떤 것들 망하고 게임도 안 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세계관, 거기서의 일어나는 거래의 법칙, 그다음 코딩을 활용하는 방식, 거기서 등장하는 여러 방법론들이 결국은 정착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핑계를 대는 거죠. 딱 하나 꼬투리를 잡아. 야, 루나테라 망한 거 봐라. 또는 메타버스 그거 들어봐. 야, 로블록스 주가 떨어지는 거 봐. 그거 애들 놀이터니까 그렇지. 그러는데 결국 그 세계관이 정착되면서 새로운 이 거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정착될 게 명백하죠.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살아남고요. 늙은이들은 죽잖아요. 이 수십만 년 동안 변화하지 않는 이 소위 말하는 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명한 어른들이 미래를 열어주자. 제가 강조하는 것도 저 책을 저렇게 어렵고 잘 안 팔려요. 저런 제목 쓰면. 근데 꼭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이유가요.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지구를 빌려 쓰는 거다. 저는 학생들을 생각하다 보면 이 아이들한테 진짜 진정성 있게 어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러면 적어도 전 인류를 봤을 때 이 인류가 디지털 문명을 표준으로 해서 막 가고 있고 그게 그 세계관에서 메타버스라는 게 등장하고 있으면 애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수능 공부나 해가 아니라 이 세계관에 맞는 미래를 준비해라.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도전을 실패하더라도 일어날 수 있게 해주고 자꾸 이렇게 해주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문화적 교훈을 사회에 쌓아주는 게 맞지 않나. 선진국이 됐으니까. 네, 그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네. 서두에 교수님께서 메타버스가 초월 세계를 말씀해 주셨죠. 현실의 우리의 삶을 초월해서 그렇죠. 생각해야겠네요. 그렇죠. 사실 우리가 보면
게더타운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 대학생들이 만들었거든요. 솔직히 대학생만 돼도 메타버스 가서 잘 안 놀죠. 예. 근데 왜 걔들이 가서 거기 가서 놀았냐 하면 야, 여기서 뭔가 할 수 있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리고는 게더타운을 어떻게 만들었냐? 아주 단순한 메타버스의 컨셉을 그대로 들여와서 오프라인 오피스를 대신하는 메타버스 오피스를 만든 거잖아요. 그게 막 열광을 받으면서 그냥 순식간에 2천억 2조 기업으로 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도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른들이 경험해야 실제 필요한 걸 찾아낼 수 있어요. 스마트한 어른들이 경험하고 도전해야 되는데 스마트하고 돈 많은 어른들이 자꾸 야 그런 건 하지 마라고 무시하는 사회라 그러면 이게 성장 가능성이 확 줄어드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가 좀 새로운 이 문화를 사회에 좀 쌓자. 혁신에 도전하자. 그래야 달콤한 열매도 있다. 그 책에 보니까 또 보람튜브 얘기도 나오고 네네. 또 미국 사례도 나오고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꼼꼼하게 한번 네. 읽어보시면서 이 메타버스 마인드를 진짜 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아까 그 말씀 중에 하나 궁금한 게 그 학생들이요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통해서 배운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유튜브 그거 지식 그거 너무 수준 낮다. 또 커뮤니티 뭐 그건 뭐 공식 기관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게 부작용이죠. 아.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잘 된 곳이 있다는 건가요? 너무 많죠. 원래 개발자들은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면서 엄청 많은 것들을 글로벌하게 이미 공유하고 있고요. 거기 뭐 시간 낭비이고 쓰레기이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당연하죠. 그게 제가 말하는 생태계의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쪽만 보는 거죠. 그런데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되게 진정성 있게 오랫동안 유지하는 채널들이 결국 구독자가 늘죠. 네. 그리고 쓸만한 지식들을 계속 보내죠. 근데 이 콘텐츠의 양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들 중에는 쓸 것도 있고 버릴 것도 있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커뮤니티라는 것도 그래요. 원래 시초가 커뮤니티는 개발자 그룹도 있었지만 게임이에요. 지금도 보면 어떤 특정 게임이 재밌으면 커뮤니티가 형성되고요. 그 게임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를 끊임없이 다 여기서 연구를 해요. 그래서 뭐 그때가 사실은 그 인터넷 게임이 나오면서부터죠. 뭐 스타크래프트의 전략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커뮤니티가 형성된 거니까 일반인의 시각으로 보면 거기에 부작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을 수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대표적인 커뮤니티 중에 하나가 맘카페죠. 맘카페는 부작용이 없나요? 있죠. 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내가 육아를 하고 맞아요.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엄청 많이 얻는 진짜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면성을 다 있다고 봐야 된다는 거죠.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의 문제가 뭐냐면 어른들이 생각할 때 그걸 다 부작용으로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하죠. 애들을요. 절대 스마트폰 안 주고 어려서부터 도덕경에 사수삼경 가르치고 한문도 많이 가르치고 그다음 학교에 가면 이 훌륭한 아이들을 교과서에만 충실하게 공부시키고 나머지는 전부 학원 가서 수능 보이를 키워요. 결국 얘는 스마트폰도 모르고 인터넷도 안 쓰고 훌륭하게 좋은 성적으로 서울대에 입학을 해요. 잘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게 입학을 하고 나면 그런 애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시대에도. 근데 애들이 고민을 겪는 게 뭐냐면 커뮤니티에서 자기 존재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애들은 시험을 볼 때 족보를 구하고 이 선생님은 어때요? 정보를 다 얻어. 근데 얘는 그게 익숙하지가 않죠. 어떻게 달라 그러지. 애들은 막 기프티콘도 쏘고 야씨 뭐 이게 막 하고 오프라인에서 생활 잘 하는데 폰이 없었던 애가 오프라인에서 친구 관계는 좋았을까요? 대화가 안 되는데. 그렇구나. 결국 문명의 표준이 바뀌었으면 그거를 슬기롭게 쓰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적절하게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또 커뮤니티도 잘 활용하고 유튜브 콘텐츠도
골라서 쓸 수 있는 결국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거기 보석 같은 것들이 박혀 있다면 뒤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보석을 탐험하고 찾아서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어릴 때부터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냄새도 맡고 그럼요. 악취도 맡고. 그 에꼴 42라는 프랑스 IT 학교에서 네. 수업도 교사도 없이 아이들을 프로그래머로 양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커뮤니티 네트워킹 그다음에 구글링의 능력을 스스로 체득해라. 고울이 분명하니까 네. 아까 그런 분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쓰레기 같은 거 보다가는 결국 패스를 못해요. 야, 그렇구나. 완전 학생에게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거기서 보석을 발견하는 능력을. 근데 저도 해보면 예를 들어 제가 지난 학기에 NFT 민팅 프로젝트를 기말 시험으로 대체했어요. 네. 너무 잘해. 그래요? 10팀 중에 2팀이 너무 잘하니까 나머지는 다 쫓아와요. 그래서 미네르바 스쿨이나 뭐 이런 그 에꼴 42가 오퍼레이션이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짜 냉정하게 생각해 볼까? 고등학생들이 지금 받고 있는 수업에 진짜 몇 프로가 우리 애들의 인생을 바꾸는데 필요한 걸까? 이런 걸 해보면요. 진짜 혁신을 해야 될 시기가 온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와, 네. 교수님께서 직접 현업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시면서 또 명문대학에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니까요.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끝으로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채널이 조금 그래도 재테크, 주식 투자 이런 쪽 이게 좀 포커싱이 돼 있어서 투자적 관점에서 하나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그 메타버스를 이제 처음부터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좀 이 기업은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주목해보면 좋을 것 같다. 혹시 이런 기업이 좀 있을까요? 저는 하여간 그런 세계관을 조직 전체가 공유하는 기업이 그런 걸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메타버스 투자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하면 진짜 뜨겠다 하는 기업은 애플이고요. 네, 되게 보수적으로 가죠. 네. 크게 투자 안 하고 뭐 적당히 해보고 뭐 그런데 결국 손을 놓지는 않아요. 그다음 그러니까 보수와 과감한 도전의 중간쯤에 있는 게 저는 MS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투자도 여기는 보수 투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MS 왜 그러냐면 업무에서 메타버스를 쓸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하고요. 한편으로는 블리자드를 사잖아요. 엄청난 금액 몇십 조에 샀던 82조. 네. 이게 MS 역사상 가장 큰 돈을 태운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거기서 뭘 봤냐면 게임의 세계관을 확대하려는 거구나. 그러면은 되게 과감한 투자와 메타버스를 재택근무 솔루션으로 만들겠다는 보수적인 투자를 동시에 하는구나. 그러면 조직이 함께 움직이겠네.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모델도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얘는 중간쯤 간다. 되게 급진적인 게 이제 목에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페이스북 메타버스를 그렇게 하는 데가 사명까지도 바꾸고 그런 것 같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사실 네, 우리나라 기업. 메타버스의 핵심이 NFT 암호화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암호화폐 발행 자체를 블로킹을 해놨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투자 매력도가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네. 특히 외국 기업에서 봤을 때 뭐라 그러냐면 제가 많은 CEO들을 만나봐도 너희들은 법률적 리스크가 너무 커서 투자하기 꺼려진다. 네. 그러면 투자하기 꺼려지면 누가 하겠어요? 야, 외국 투자 좀 받아와봐. 그럼 우리도 투자할게. 이런 게 보통이잖아요. 더군다나 지금처럼 딱 말랐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되게 하고 싶어 하는 게 많아요. 또 이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있어서는 우리가 꿀리지 않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게 많고 하여간 그런 관점에서는 그렇고 기존의 뭐 제조업들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TSMC나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가 되게 세잖아요. 이 파운드리가 크는 이유도 메타버스의 세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사용자 중심의 그 칩 개발이 되게 중요하고요. 설계된 거를 만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미 더군다나 애플이 M1
이 칩을 통해서 성공 사례를 보여주는 바람에 다 하거든요. 테슬라도 하고. 네, 다 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칩 설계 기업들이 뜨고 또 칩을 전용으로 설계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거를 파운드를 만들어주는 기업들은 매우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그게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무래도 시간이 걸릴 텐데 어쨌든 그런 기업들의 미래 성장성이 크다.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메타버스 세계를 만드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산업 구조를 보면 어떤 인력들이 필요하냐면 반도체 관련 인력이 확실히 필요하죠. 제조 능력이 이거는 예를 들어 5나노 이하냐 아니냐에 의해서 완전히 갈리잖아요. 네, 또 그렇고 두 번째가 AI 소프트웨어 인력. 이 소프트웨어 인력은 데이터가 많아 훈련이 되죠. 그러니까 디지털 사회가 확실하게 구축된데 그리고 데이터 활용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회가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리고 CEO나 이런 데서 그런 도전, 혁신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야 역시 실리콘밸리가 제일 유리하고 그리고 대만보다는 우리가 좀 낫구나. 네. 그러니까 뭐 TSMC나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떠나서 그런 인프라가 있고 데이터도 활용하고 산업이 좀 어느 정도 갖춰진 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파트너십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너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기업들이 좀 유망할 거라고 보고요. 투자는 저도 젬병이라 여러분이 어디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하여간 그런 트렌드가 지난 10년간 제가 강연하면서 모은 자료에 보면 나타나더라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그 네. 의사결정자분들하고 법률 관계처 분들이 이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꼭 읽으셔가지고 그 미래에 맞는 그런 법, 뭐 규제안 그게 뭐 그 꼭 있어야 되긴 하는 거는 맞으니까 적절하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감사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예, 교수님 그러면은 혹시 끝으로 혹시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디지털 사회요. 여러분이 뭐 은행 업무도 스마트폰으로 하고 영상도 이걸로 보고 지식도 이걸로 얻고 결국 스마트폰을 기반으로 하는 라이프 스타일이 우리 표준 라이프 스타일로 정착이 됐죠. 이게 2022년의 표준입니다. 그럼 2030년의 표준은 어디로 갈까요? 이걸 써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쪽으로 계속 또 진화하겠죠. 인류가 또 계속 선택을 할 거예요. 그 세계에 그냥 단순하게 애들 노는 놀이터로서의 메타버스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가 새롭게 진화하는 모양의 새로운 메타버스 세계관이 열리고 있더라. 그 내용을 제가 책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문 도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앞으로 2030년의 미래를 준비한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과 어떻게 시줄 날줄로 엮어서 미래 준비에 대한 방향성을 잡을까. 그런 관점에서 한번 꼭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네. 저는 이 책의 추천사 중에서 우선은 너무 유명하신 뭐 최재천 교수님, 김미경 학장님, 이제 학장님이시죠. 그리고 김경일 심리학과 교수님, 김상균 또 메타버스로 유명하신 교수님이시잖아요. 이런 분들이 추천해 주셨고 이 중에서 그 김경일 교수님께서 이렇게 써주셨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한 줄 한 줄 모조리 외우고 싶은 책을 처음 만났다.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꼭 한번 이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를 보시면은 그 미래를 가늠하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옹달 책방도 책 속의 유튜브 업계에 최고 짱이 될 거라 굳게 믿고 저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를 익히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럼 오늘 인터뷰한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재붕의 메타버스 이야기의 저자이신 최재붕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